반갑습니다. 저는 공단기 법원직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2025년 법원직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게 뭐 다 결과가 나왔고 한데, 이제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며,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좀 주의할 것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 역시 예년 시험하고 특별하게, 그쵸, 차이 없이 유사한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법원직 시험 자체가 약간은 순형화된 시험 유형이거든요.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문제는, 국어 시험의 문제는 다른 과목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어 시험을 풀 시간적인 요소가 별로 그렇죠 없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점수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더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은, 거기에 보면 동백꽃이 나오는데, 보통 동백꽃은 수능에서도 또 우리 시험에서도 언급되었던 그런 시험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5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지문 자체가 좀 길어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자, 1번부터 보면, 자, 1번 문제는 이 서술자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 우리가 서술자가 나오면 항상 그러라고 했잖아요. 일단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살피고, 그럼 1번에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되어 있다면 이건 3인칭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나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 1인칭이거든. 그래서 1인칭 시점인 거야. 그래서 1번은 일단 지우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깨트려보고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깨뜨리고 있는 전제적 작가 시점이란 말이에요. 역시 3인칭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안에 두 등장인물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내 생각이나 혹은 내가 보는 상황 이런 것들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3번은 안 되는 거고, 이야기 속 서술자, 그럼 1인칭이잖아. 지금 나가 직접 경험한 사건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점순이와 나의 관계에서 경험한, 점순이가 이제 우리 닭을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1번의 답은 4번이었죠. 그죠? 비교적 1번부터 좀 평이하게 풀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수업 전에도, 시험 전에도, 소설 같은 거 나오면 지문 길고 내용 찾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서술자가 나왔을 때 그 서술자에 대한 대응은 좀 해두라 라고 했는데 그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2번. 윗글에 대한 드러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인물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순행이라는 건 현재가 진행되다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현재가 진행되다가 과거로 나흘 전 감자 쪼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현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오는 형태가 맞기 때문에 1번 맞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점순이가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는데 나는 그게 무뚝뚝하게 잘 몰라서 대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대화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심리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런 행동적인 측면이나 그 밑에 가면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심리나 이런 것들, 왜 점순이가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각적 묘사와 의성의 활용을 통해서 장면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감각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 눈에 불이 번쩍 난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의성의태어라고 봤을 때, 그렇지? 보세요. 이렇게 보면 푸드득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 닭이 이렇게 막 피를 흘리는 이런 것들, 붉은 선열 이런 것들 시각적인 요소도 나오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동시에 진행된 사건을 병렬.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의 것들도 생각을 떠올리는 이런 형태니까 4번이 틀린 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문제. 기억면. 기억은 숱하게 대조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점순이와 나의 사이의 관계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점순의 숱하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솔같이 살팍하게 생긴 놈이 덩절이 작은 우리 숱을 함부로 해대는 것이다. 점순의 숱이 크지 우리 숱은 작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순 입장은 그렇죠? 지주계층, 마른 계층, 그리고 나는 소작인 계층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상징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니에는 색채 이미지를 대조로 활용하여 인물의 감정적 동요를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빨갛게 까무잡잡하다, 새빨개지다 이런 거 나오잖아. 색채 이미지에 대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물의 감정적 동요 새빨개졌다는 거 나오잖아. 그런 거 그 뒤에 도교로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눈물까지 흘린다 이런 것도 보니까 점순이의 감정적인 요소가 나오네요. 3번. 기억과 뇌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외환적 특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 뇌에 일단 홍당무처럼이라고 나와 있었고 또 앞에 기억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오소리 같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 주기법 둘 다 사용되었네. 맞는 겁니다. 기억은 숱하게 대한 객관적 묘사. 봐라.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질팍하게 생긴 놈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이제 객관적 묘사가 틀렸다는 거잖아. 니은 같은 경우는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 새빨개진 걸 홍당무에 비유를 한 건 자기 주관적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니은에 있는 주관적 인식은 맞지만 기억에 있는 객관적 인식이 틀린 거죠. 이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통 법원직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문학이든 산문 같은 특히 그리고 비문학이든 말장난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잘 읽어야 돼 실제로. 알겠나요? 4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감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너희 집엔 이런 건 없지 하면서 일단 나한테 호감이 있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맞네. 나는 점순의 수탉이 자신의 수탉을 괴롭힌 것을 점순이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도 점순이가 분명히 싸움을 붙여놨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고 나의 가족은 점순의 집안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발전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쭉 보면 뒤에 가서 어머니가 주의를 줬단 말이야. 그치? 소문난다고. 3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수의 말을 자기네 집 잘 사는 것을 생색낸 것으로 받으려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여기 감자 주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너희 집에 이게 없지 않은 생색내는 이런 걸 보고 내가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잖아. 그래서 4번도 맞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진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 읽을 때 좀 원활하게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었던 그런 문제이긴 해요. 5번 동백꽃에서 이야기의 갈등을 해학주로 풀어나가는데 결정 역할을 하는 장치는 둔하고 어리숙한 인물로 설정된 서술자이다. 상대적으로 영악한 점순이가 벌이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나가 엉뚱하게 반응하는 데서 작품의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설명해놨잖아. 이러한 서술자의 루식함은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긴장감을 완화하여 독자가 웃음 속에 계층 간 갈등과 같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한다. 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을 해두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이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 안에 대부분 힌트가 있는 형태니까 그걸 잘 읽고 내용 대입을 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1번.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점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왜 나를 못 먹겠다고 어려는 거는지 모르겠다는 표현 속에서 서술자가 좀 둔감하잖아. 위에 지문에서도 그것 때문에 해악이 있다고 했거든. 나가 점수에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아니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내면의 호감을 계층 역시로 인해 억누르는
이렇게 혼자 때려하는 것은 내가 점수에 대해 그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점수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좀 나빠하는 그런 부분이야. 무슨 호감을 억누르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틀렸죠. 그 보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잖아. 점순이가 감자 선물을 거절하면 금순이의 감자 선물을 거절하면서 난 감자 안 먹는다고 너나 먹어라. 묵뚝뚝하게 대응하는 장면은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서술자 엉뚱한 말이라서 거기서도 해악이 드러나죠. 점순의 수탉을 후리실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헌매적으로 떼어만 놓는 장면은 나와 점순의 집안 사이의 계층 차이라는 당대 사회 사회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서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서 뒤에 내용이 그렇게 내가 뭐 점순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붙이고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다 떼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번에 뽑은 답은 4번, 2번은 4번, 3번에는 4번, 4번에는 3번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1번. 그래서 뭐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와서 심리적인 좀 부담은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보기에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음하고 관계 있는 예가 나왔지만 이 경우를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또 발음할 때 연음하는 부분에 대한 발음 이런 건 또 배운 적도 있고.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는 받침을 그대로 옮겨 발음합니다. 됐나? 그리고 이제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모로 바뀐 뒤에 옮겨서 발음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하고 관계없이 나타나는 어문 현상도 있고. 자, 한번 봅시다. 앞 뒤에 어로는 조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발음할 때는 앞으로. 기억의 사례 맞죠? 맛 뒤에 없다는 실질 형태소잖아. 그러니까 이거 발음할 때 시옷의 대표음인 디귿이 발음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어는 히읗 뒤에 모음이 오면 히읗은 탈락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 니은의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지 뭐. 그죠? 자, 2번은 형식 형태소 맞잖아. 그래서 여기 무릎이 이건 조건에 맞아요. 자, 옆 뒤에 얼굴은 실질 형태소잖아. 그럼 대표음이 뭐야? 비읍이죠. 그럼 넘어가면 옆얼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른은 실질 형태소잖아. 그래서 이놈은 우들은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럼 이 우들은은 여기 나와 있는 디귿의 사례가 아니고 니은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을은 조사죠. 그러니까 발음할 때 꽃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어미는 실질 형태소니까 지어서 대표 발음 디귿이 넘어가면서 저덤이 이렇게 되는 기억 니은의 사례는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덥다 해서 이다가 형식 형태소니까 받침이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건 덮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귿의 사례가 아니고 기억의 사례가 되어야죠. 그죠? 그 다음 부엌 뒤에 이는 형식 형태소니까 이렇게 부엌키가 발음되어서 기억의 사례가 맞죠. 웃음은 뒤에 음이 형식 형태소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웃음이 되죠. 그럼 이건 니은의 사례가 아니고 기억의 사례죠. 됐나요? 그런데 강으로는 그냥 강으로잖아. 여기서 적용된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뭐 비교적 좀 평이해서 여러분이 뭐 불편함을 느꼈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문법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섞어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할 때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는 정도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뭐 이 정도는 실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좀 짐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법 배우면서 다 기초적으로 배우는 요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문법을 어려워하긴 해요. 좀 영역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시험에서 지문이 나와 있으면
기초적인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어. 문항수가 좀 많이 나오면 또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뭐 한 4문제 정도로 좀 적게 나왔잖아. 평균적으로 한 5-6문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 많을 때는 한 10문제까지도 나오고. 4문제가 나와서 학생들 그렇게 불편함이 있을 거나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관형사하고 관계된 건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으로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뒤에 오는 체온의 모양, 성질 상태를 명확해주는 성상관형사,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려고 하는 지시관형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강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자. A는 공원을 꾸며주는 지시관형사다. 공원을. 자, 여기 보니까 이 공원. 지시관형사 맞네. 그 다음에 B는 체인인 동상의 상태를 나타낸다. 새 동상. 이 동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상관형사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다. 보세요. 2개. 단위명사를 수식하잖아. 그래서 이놈은 수량, 수관형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D를 보면 D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상관형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건 어디서 온 말입니까? 예쁘다에서 니은이 붙어서 이렇게 천사를 수식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예쁘다는 형용사란 말이야. 활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형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입니다. 품사 배우면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관형사하고 다른 품사 비교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데 뒤에 관형사의 의미가 붙었다고 해서 그게 관형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기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8번은 이제 뭐 모음 좋아하잖아. 그죠? 양승모음은 양승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승모음은 음승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그걸 우리 모음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해설을 딱 해놓았단 말이야. 사람에 그러면 사람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어졌게 되어 있을 때 사람 앞에 양승모음이 나오니까 의가 아니고 아래아가 나오잖아. 그럼 양승모음끼리 결합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곧은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해설이 그럼 이제 곧다를 딱 끊으면 앞에가 오니까 뒤에도 이렇게 아니 형태로 받침이 넘어간 이어졌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오나 아래아는 둘 다 뭐예요? 양성모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니은이 안 맞죠. 양성이란 말이에요. 음성이 아니고. 됐나요? 그 다음에 사삼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삼이라고 해석됐네요. 그럼 사삼 딱 끊고 아래아 양성모음 맞네요. 됐나요? 그럼 꿈에를 한번 봅시다. 자, 꿈에 하면 꿈. 여기에 음성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음성모음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뭐. 그럼 세 번째. 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끊으면 수매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우. 뒤에도 어니까 이거는 음성이니까 양성이 아닙니다. 그죠? 자, 고반 보면 고운이잖아. 곱다에서 이렇게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안이 붙었잖아. 앞에 오고 뒤에 압니다. 둘 다 양성모음이니까 아니죠. 이 두 개는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거북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북 그 다음에 의가 나왔다면 음성이잖아. 근데 양성이니까 이게 아니죠. 뻗으라면 떠슬인데 뜻 음성모음 그 다음에 이 음성모음 둘 다 음성모음이잖아. 그치? 이거는 맞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그렇게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이 나오면 고전이 나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고전 지문이 이렇게 나오거나 고전 뭐 이렇게 표기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거 지문에 해설이 되어 있는 이렇게 모음조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 않다고. 그렇죠? 이것에 흔들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배울 분들도 그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전 산문 나왔습니다. 뭐 산문이야 뭐 우리가 정을선전을 들어봤다 안 봤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앞에 동백꽃은 뭐 본 적이 있고 알고 있는 거니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뭐 들어보지 못한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결국 다른 거 아니니까 내용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9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뭐 고전이나 현대든 간에 산문이 나오면 이게 그 고전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현대 산문 같은 경우는 뭐 시점이 다양하고. 근데 고전이 나왔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고 이러면 이 서술자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시간 낭비가 좀 일어나거나 개념이 없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게 좀 주의하라고 했거든. 9번에 딱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전 산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개입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지문에서 서술자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여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지문 다 읽을 수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뭘 빼라고 했습니까? 대화하는 이거는 서술자의 말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말이니까 빼고 그 외에 뭐 차셀 금sem이 제 집에 돌아와 제 부모들어 부인이 하던 수말을 낱낱이 전하니 제 무무가 참혹히 여겨 가로되 또 그 다음에 금sem활 그리고 또 대화 빼고 그 음이 이러되 또 금sem활 이러면서 대화 상황 다 빼고 읽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그럼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시험 전문들은. 그러면 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1번은 X.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인물의 내력을 요약했다는 것은 이 인물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다고 요약적으로 딱 설명을 해버려야 되는데 서술자가. 서술자 중심을 쭉 읽어봐도 인물의 내력을 요약하는 건 없어요. 성격 변화 이것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잖아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면 부인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금수말 이렇게 좀 안위로 써야 하니까 수단을 구하려 하는 거니까 오라비일 해서 쭉 해서 살릴 도리가 있나이다 이러면서 쭉 보니까 3번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쭉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봤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주의를 해두란 말입니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10번 봅시다. 유부인의 처벌 집행 당일 금sem은 유부인을 구할 계교를 월맥에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상에서 당일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직은 약간 지문이 좀 길고 하고 하니까 선택지도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말장난을 좀 많이 한다고 우리가 평소 때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유부인이 명일에 형장 안에 곤용을 당하시게 명일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날이야.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그런 것들을 그쵸 비교하면서 이게 쭉 내용에서 월미한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개교를 해서 네가 그쵸 열쇠를 훔쳐와라 이런 말을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처벌 집행 당일 금sem은 유부인을 구할 계교를 월맥 이야기했다가 아니야. 당일이야. 이게 참 이 문제를 내는데 어차피 지문 속에서 내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는 사람도 이렇게 선택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택지를 잘 읽어야 된다. 알겠지? 자, 금sem은 왕비를 모시는 월매를 통해 유부인이 갇힌 옥문 열쇠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월매, 명일 아침이 되면 왕비성이 때 우리 관계에 불성이 또한 봉적성이 갚도다. 이제 옥문 열쇠가 왕비 계신 침진이 있다 하니 들어가 도적하여 줄을, 그렇게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맞네요. 원수는 꿈과 편지를 통해 유부인이 위기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딱 나오고,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르를 가지고 갑니다. 원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울며 즐기더라 하면서 일몽을 얻으니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오고, 그래서 또 이런 걸 나오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금sem은 호철에게 서평관으로 가 편지를 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에 보면,
그래서 호철하게 보면서 서평간이 3천이 되니까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우리가 연습도 계속 했고 그리고 또 지문이 어차피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은 시간을 일정량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해보자 하면서 계속 연습해 왔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좀 어떻게 여러분이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또 뭐 결과를 보고 또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우리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기억에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행장이 있으면 네 무슨 수단으로 구하려는가? 수단을 물어보는 거지 자제를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 대가서에서는 당의를 내서 상대 행위를 제지하고 있다. 나는 너가 가르친 대로 하려니와 네 부모를 어찌하여 몸을 버리려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대 행위를 제지한다는 것도 아니거든.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 미연에서는 자신의 목표에 상대가 함께 해주길 제안하고 충렬 부인을 참혹한 일을 너도 알려니와 우리 등의 아무쪼록 살려내면 어떠하느냐? 맞네요. 리얼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상대가 따라주길 요청하고 있다. 노주가는 상진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몸이 마치도록 숨기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니 내 일이 하는 것은 나의 직분을 다함이니 너는 말리지 말라. 부디 내 말대로 시행하여 부인을 잘 보호하라. 그러니까 결국 2번이 맞네요. 디귿에서는 자신의 걱정을 상대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리얼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에서는 상대의 발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아니고 읽어봐서 그냥 문맥상으로 내용을 찾아가는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10번의 답은 1번이고 1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지금 금방 9번, 10번, 11번은 다 내용 찾는 문제였고 9번에 있는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만 좀 시간이 걸리면서 찾아보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제가 이제 고전 산문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내용 일치가 많을 거다. 근데 서술자하고 관계된 건 자칫 잘못하면 잘못 보거나 지나치게 시간 소비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부터 15번 지문 역시 내용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자,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근데 이제 이 12번 문제는 가만히 보면 가장 적절한 건데 선택지를 보면 나온다고 했잖아. 선천성 면역계의 발전 양상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선천성 면역계의 한계점과 그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천성 면역계의 작동 원리와 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선천성 면역계의 작동 사례와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를 항상 먼저 보라는 건 선택지 딱 읽으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인식됩니까? 전체 글의 내용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전체 구성 하나만 찾으라는 거구나. 그거 묻는 문제라고, 그런 문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12번 해결은 크게 볼 거예요. 자, 크게 볼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선천성 면역계는 침입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반응한다. 이 세포들은 즉각적인 반응에 특화되어 있고 몇 분 이내에 반응할 때가 많다. 패턴 인식으로 이물질을 발견되면 경고가 발린다. 그와 함께 침입자가 딱지를 붙이거나 침입자를 격리시키는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담당하는 세포는 다양하고 이들의 작업은 점점 더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처음 시작에 선천성 면역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크게 보라고 했잖아. 대식세포는, 그치? 그 다음에 백혈중 가장 큰 탄핵구는, 그죠? 그리고 또 내려가면 과립구는, 그럼 딱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번? 3번. 작동 원리와 각 구성 요소의 기능 딱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적 시간 많이 안 걸리고 12번은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13번.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내용 찾아보라는 거잖아. 대식세포는 병원체 침입에 취약한 조직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럼 이제 대식세포 봐야지. 자, 배치가 나오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급파되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위험 지구에 주둔한다.
조금 변형시켰잖아. 1번의 말을. 침입에 취약한 조직에 배치되는 거야. 위험지구에. 그지? 맞네요. 자, 병원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면 인터루킨의 작용으로 체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찾아야겠습니까? 인터루킨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인터루킨이 나옵니다. 인터루킨은 열을 발생시킨다는 말 나오잖아. 그리고 염증을 쌓아오는 일에 가담한다. 발열에서 염증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인터루킨의 작용 때문이다. 맞네요. 열을 발생시킨다. 체온 올라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과립구는 기생충 감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립구 한번 봐야지 뭐. 자, 거기 이제 가립구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립구를 쫙 한번 보십시다. 호중구 나오고, 그지? 포유한테 잡아먹으려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보면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건조기적 호상구는 이렇게 또 호상구도 나오는데, 그렇지? 다 세균이 감염돼서 그렇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근데 여기에 이제 장난이 이거예요. 기생충 감염을 방어한다고 되어 있잖아. 감염 방어가 아니고 감염되었을 때 그 공격하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계속 파다 보면 너무 한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쭉 볼 때 여기에 기생충 감염 방어냐 이런 핵심 용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감염되었을 때 이렇게 공격하고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쭉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방안에 그렇죠? 도움을 주는 물질을 그렇죠? 생산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염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감염되었을 때 공격하는 게 위주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좀 장난친 것 같다. 그 다음 수의상 세포는 포식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볼 건 수의학 세포 나오잖아. 그리고 이 수의학 세포는 직접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포식 능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와 있고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는 이게 틀린 분이 있다면 이 3번에 이렇게 있잖아. 기생충 감염을 방어한다는 이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면 이제 내려가서 4번을 답을 하거나 엉뚱한 쪽으로 가고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14번. 그게 뜻하는 바는 이렇다. 뭐가 뜻하는 바가? 앞에 있는 이게 뜻하는 바. 그럼 앞에 이제 찾아가야지. 자, 단핵구는 자신이 파괴한 병원체 실체를 속에서 다른 면역체들을 볼 수 있도록 창밖으로 버린다. 여기 보니까 단핵구가 자신이 파괴한 병원체 실체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창밖으로 버린다고 있잖아. 그럼 단핵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단핵구가 결국 뭐 하는 거다? 저 파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른 세포들 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창밖으로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다는 거 보세요. 자, LG 상체가 필요하다. 아군의 공격을 멈춰라. DNA를 그물로 처리하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본다면 즉시 죽이라. 파괴하는 거니까 그렇죠? 없애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답은 4번입니다. 바로 앞에 그렇지? 힌트가 있었다는 것.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15번 문제. 재가는 작업이 시작된다. 개시된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적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호적이다. 너무 문제가 좀 가볍게 나오긴 했어요. 우호적은 사이가 좋다는 의미니까 적대적은 서로 적으로 대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대립적인 용어가 더 가깝지. 시체를 수거한다. 거둔다. 그럼 마지막에 독성 분야가 함유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었고 13번의 답은 3번, 14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는 13번을 순간적으로 딱 잘못 봤을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이런 것이 더 조급해지지 뭐. 조급해지니까 문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좀 핵심적인 용어를 갖다 좀, 안이하게 좀 볼 가능성이 좀 생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15번의 답은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부터 19번까지 문제. 항상 이제 운문이 나오면, 예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고전 운문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약간, 우리가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고전 운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고전 운문은 읽는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운문은 제가 나오면 그랬잖아요.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맞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나 이런 논문이 나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시라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글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문 나왔을 때 그 지문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 해설을 또 참고하면서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8번에 있는 게 이제 나에 대한 기본적인 틀, 그쵸, 해설을 해놓은 거니까 18번 이런 거 풀 때는 이렇게 나를 먼저 보고 가도 상관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구조가 유사한가 있는지 한번 볼까? 그냥 읽는 거야.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지금 슬픔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그죠?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네. 그치? 그러면서 또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치? 유사한 동사 구조. 그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다림을 주겠다. 뭘 멈추겠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1번은 맞습니다. 나는 공간적 배경을 부각하여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너를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다. 휩쓸려서 갈겨서 북방까지 가는 거야. 하늘로 그만 찢어 끝난 고원. 그것도 고원이야. 서리빨 칼날진 거기서 칼날진 곳이야. 그러면 공간적 배경을 부각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라는 거야. 아주 극한적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맞네요. 가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에 계절의 변화가 있나 일단? 안 보이세요? 그럼 3번 지워야지 계절의 변화라면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거든. 계절적인 요소는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소는 있어. 이거는 극한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4번. 나와 달리 가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나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없어.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너라는 청자를 설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4번은 역시 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그럼 17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비문학이라 생각하고 읽으세요. 가만히 한 장과 기다림은 모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타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 좀 덮어주지 않은 이것조차도 덮여주지 않았어. 상당히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잖아 너가. 그러면 가만히 한 장. 그치? 이것은 결국 뭐겠느냐 이 말이잖아. 가만히 한 장을 덮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행동이니까 이타적인 거 맞죠?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다는 거 나오고 쭉 나오는데 역시 여기 기다림도 너에게 주고 싶은 거니 기다림이잖아. 그치? 역시 이타적인 거. 플러스 이미지잖아. 둘 다 맞습니다. 할머니와 동사자는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다. 보세요.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서 결국은
너에게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해주는 그 눈물 이런 것들. 그치?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눈물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할머니와 동사자는 어둠 속에 고통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은 맞을지 몰라요. 맞죠? 이거 문맥으로 보면. 근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 이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말장난이야 그냥.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소외된 이웃을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의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잖아. 대비되는 거 맞죠? 눈거친 눈길은 한방눈이 내리는 이 세상과 달리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평등한 세상을 의미한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걸 멈추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존재잖아. 그리고 눈거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것은 걷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1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거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원문이라고. 그럼 상상력이 너무 많이 작용해요. 그럼 더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알겠죠? 자, 그 다음 18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봅시다. 1940년대 민족 말살 정책과 국가 촌농 일제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작된 이웃의 절정은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시공간 및 그에 대한 성찰과 저항 의지를 형상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빨 갈라진 그의 서는 행위는 패배를 인정하고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화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작부터 틀려버리지 않나? 분명히 지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찰과 저항 의지를 형상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체념이고 패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이럴 때 많이 다뤘던 몇 번 다뤘던 작품이잖아요. 눈 감아 생각해보는 행위는 관적 태도를 통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성찰을 수행하는 화제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눈 감아 생각해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그런 걸 더 강화하는 거예요. 매운 계절의 채찍은 일제강점의 가혹한 현실을 실제과자가 특정 계절에 느낀 인상으로 구체한 표현이다. 매운 계절의 채찍이니까 마이너스잖아. 일제강점. 북방과 고원은 우리 민족이 처한 일적 치하 극한의 위기 상황을 북방으로 휩쓸어 가니까 수평적, 고원하면 수직적 그런 거지 뭐. 그래서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A는 단어와 어조를 사용하여 실제 과제의 체념적 태도를 드린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의지잖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틀렸고. B는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 무지개 플러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X 부정적 전망 아닙니다. A는 B와 달리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구체하였다. 일단 슬픔을 주겠다가 무슨 현재형이야. 지워버려야지 여기서. A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특정 시의 가치를 강조한다. 여러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슬픔이 더 소중하다는 건 모순이잖아. 그렇지? 역설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슬픔이 중요하다 하면 소중한 슬픔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치? 네. 맞고. B는 은유적 시효를 통해서 화제의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겨울,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그쵸? 뭐예요? 번역본 맞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이 3번, 17번은 2번, 18번은 이렇게 1번이었던 19번은 4번. 자, 그 다음. (20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 한번 볼까요, 같이? 뭐, 역시, 마찬가지, 비문학 독해는
뭐 산문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내용 찾는 문제야 대부분.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수출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 일단은 가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죠. 개념은 있다. 수출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수출 사업에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 봐야 돼. 자,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수출 사업은 큰 기회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수출 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없어요. 1번은 그래서 X. 나는 스마트 계약의 특징을 제시하고 특징과 연관된 연관지어 스마트 계약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한번 봅시다. 스마트 계약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로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개념 나오고 시행학과 성능을 통해 의사가 합치되어 구두, 서면 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일행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미리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전자계약이 되는 말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 설명했죠. 특징과 연관지어 스마트 계약의 장단점. 그러면서 명료한 요직으로 계약이 집행되고 끝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스마트 계약은 확실성이 높다는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이라고 쭉 여기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게 맞겠죠. 읽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스마트 계약 방식의 수출 사업자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과정.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윤을 가져다주는지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 틀렸고. 가나 모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가나는 다 효율성이라는 말은 나오긴 나와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도 효율성은 언급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실제 거래 사례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21번. 가에 대한 이해. 가의 내용을 또 보라는 거네. 공급사와 물품 공급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사항은 양해각서나 확약서 소개 조항에 포함된다. 자, 그럼 쳐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양해각서나 확약서에 포함된다는 일을 봐야 되잖아. 자, 쳐야 될 건 보니까 보세요. 제안서가 실제로 전환하는 개발사는 벌주사와 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양해각서, 확약서를 체결하고 계약 협상이 완료되면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잖아. 포함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X. 두 번째. 발주사의 요건이 변동하면 개발사는 반복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단계를 반복하여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한다. 자, 여기에서 요건 변동이라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자, 요건을 상세히 분석한다. 요건이 변동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결합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 방문을 사용하여서 각 단계를 반복한다 하면서 언급이 되어 있네. 2번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죠? 3번. 개발사는 정적인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로 나누어 소프트웨어 검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인수한다. 개발사가 검수 절차를 거치는지 봐야지 뭐. 근데 거기에 검수 절차가 밑에 나와. 근데 누가 하는 거냐? 발주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을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3번 틀렸고. 프로젝트 초반에 유상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인수 직후부터 유지보수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의 소프트 운영관계 나와 있고 유상보수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잖아. 여기 한번 보세요. 장애등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 단계를 접든다. 무상하자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동안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유상보수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 거기 보는 것처럼 초반에 바로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였습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자, 그 다음
22번.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있으면 결국 뭐예요? 내용일치라는 거잖아. 스마트 계약과 일반 계약의 차이점. 스마트 계약과 일반 계약의 차이점. 됐나요?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스마트 계약 나와 있고, 됐나? 그러면서 쭉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1번 O. 자, 두 번째. 스마트 계약이 거래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에 신뢰하고 관계 있는 걸 찾아보라는 거지, 뭐. 자, 보면, 없음으로 거래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 현장의 절약도 거래의 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치? 그래서 잠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백문원에서 신뢰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은 나와 있잖아. 이 특징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표준화된 거래 내용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화, 비표준화 이런 걸 찾아봐야지 뭐. 여기 보면 표준화가 덜 된 분야에서 그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표준화가 덜 된 부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 그 방안을 갖다가 말하는 것도 없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계약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경우 스마트 계약 과정에 가져둔 이점은 무엇인가? 자, 거래 당사자가 많을 때 이걸 찾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많을 때 붙잡아다 했다. 여기 오면다. 거래 당사자가 전에 있는 상대방이 신용을 진행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을 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 있네. 이해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해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그렇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 있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자, 그 다음 23번. 보기에 AD에 기억을 적용하려 한다. 윗글을 참고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 계약 나를 보면서 그냥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A. 국제거래에서 대금 결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전제되므로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용장 개설, 위험 관리 구축 등의 여러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가 보니까. 대금 결제 과정에서 거래 확실성이 높은 기억을 적용한다면 신용 위험에 우려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뢰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뢰가 낮은 경우, 그렇지? 스마트 계약이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피해 상황에서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을 적용한다면 여러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문제 파악과 해결이 빨라질 수 있겠군. 자, 비유를 보세요. 소프트웨어 수출 사업에서는 외국 발주처, 개발사, 공급업체, 개발 하청업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유, 물품 정보 공유 등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위해 많은 회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앞에서 자, 합치되어서 구두 서명량, 지명량, 전자거래 명령 종합되고 계약 등을 한다. 맞으면 집행자 등 점수로 거래를 위한 시간 현장의 전략도 거래의 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이해 당사가 여러 명일 경우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 나오잖아. 역시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를 봅시다. 라이선스 계약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핵심이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럼 C는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간명한 계약 집행과 기록이 가능한 기억을 적용하면 라이선스 부여와 그 사용용 진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결국은 그렇지? 신속하게 일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표준화 덜 된 부분에서 안 되고 거래 당사자에서 그렇죠? 신뢰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을 때, 그치? 역시 3번이 가능하다는 것. 4번. 뒤와 같이 계약 체계로 변경이 잦은 경우. 근데 여기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4번이 확실하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내용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내용에서 결국 내용 일치해서 하나 찾아내라는 그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해나 특히 이런 것들 비문학 독해가 나왔을 때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 내용에 전문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 그러면 출제 의도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낸 사람이 이 지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좀 말을 좀 바꾸기밖에 안 한다니까. 근데 그래서 말 바꾸려 해놨는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전문적인 내용을 더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뭐가 안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A와 문맥적 의미 가장 유사한 거. 프로젝트 단계별 승인, 대금 지급 등 수많은 행정행위들이 일어난다. 행정행위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답을 확인했고 자, 물보라가 뽀얗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보라가 일어난다는 건 이렇게 위로 그것이 솟아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금덩이를 보니 마음에 욕심이 일어난다면 이게 심적인 변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니까 역시 안 맞고 건조한 날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산불이 일어난다. 이 산불이 일어나는 건 결국 뭐니까 자연현상하고 관계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의견 충돌과 조율 과정, 이런 과정, 일들이 일어나는 게 위의 문맥과 똑같은 게 4번이랍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하고.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였으니까, 그렇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형태로 그냥 대입을 바로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 부분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뭐 예전에는 한자성어가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한자성어를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한자성어가 안 나와가지고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특이한 건 이번에 이제 일어난다는 이 문맥적 의미가 지방직, 일행직, 지방직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가 나왔었어요. 사례가 좀 비슷하게 나왔지만 조금씩 좀 한두 개가 달랐는데 그 유사하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좀 이번에 희한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25번. 표준 발음법을 가장 바르게 적용한 것. 참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다면 이 문장을 좀 정확하게 안 읽었다는 부분에 대한 실수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기억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구겸하고 관계된 건데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였거든. 보세요. 끝이 보인다 해서 이 이는 형식 형태에서 조사잖아요. 그럼 구경만 일어나는 사례. 그게 바로 조사 이와 결합하는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 받치할 때 이것도 역시 조사야. 근데 사례가 니은에 보면 전미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니은의 사례가 아니고 기억의 사례였거든. 됐나요? 그 다음에 굳히다에서 이놈은 굳다에서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히라는 접사가 붙었어.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이고 디귿이 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었죠. 그렇죠? 스티커를 붙이다에서 붙다에서 뭐였습니까? 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은 히가 아니고 이니까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근데 혹시 이게 실수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겠죠. 다 구겸한데? 다 구겸한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지? 천천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문법이 나오더라도 지문이 나오면 그거 하고
대응시키는 문제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매년 뭐 유사한 난이도,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유사한 난이도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준비될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해왔지만 시험에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면 이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1교시에 치는 뭐 다른 과목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내년에 준비하는 분들은 다른 과목에서 좀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을 계속 해놓고, 국어는 어차피 지문이 있다 보니까 지문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시간을 좀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몇 분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내년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2025년 법원직 국업 기출 문제 해설을 했고, 우리는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직접 보거나 영상으로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건강관리 항상 잘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건강관리 항상 잘하면서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